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부자들과 대기업으로부터 어떻게 세금을 더 거둘지 구체적인 방법을 내놨습니다. 미국이 여소야대 상황이라 다 실현되기는 힘들겠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민주당은 세금과 복지, 일자리에 관한 논쟁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미국 민주당과 비슷한 입장을 가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 반대 입장인 새누리당으로 논쟁의 주도권이 확실히 넘어갔습니다. 어제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후에 오늘 새누리당에서는 세금과 복지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개헌론으로 맞불을 놨지만 새누리당으로 돌아간 시선을 다시 돌려놓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한편 진보적 신당을 추진하는 그룹에 공식 합류한 정동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고문은 정의의 절반은 조세정이라며 신당은 세금혁명당이 돼야 한다고 뉴스K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2월 4일 수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어제 발언 이후 오늘 새누리당에서는 여러 가지 비슷한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말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갈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과 복지 이슈의 주도권은 완전히 여당으로 넘어온 모양새입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도 삼켜버릴 기세입니다. 국회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곽과 PD. 새누리당의 투톱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를 비판하면서 복지와 세금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을 보면 새누리당 안에서도 입장차가 뚜렷이 보이고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김무성 대표는 오늘 무상복지 축소 방침을 언급하며 복지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오늘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의 김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본격적인 복지 시대에 진입하는 이 시점에 실패한 유럽과 일본의 복지 정책을 답습할 것인지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복지 정책을 구상해서 실현할 것인지 더 치열한 토론을 벌여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국가 경영에 국가 재정 건전성의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새로운 복지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최고위원과 정병국 의원 등도 복지 과잉을 우려하며 선별적 복지를 주장했고 원유철 신임 정책위원장은 오늘 YTN 라디오에서 무상급식 무상보육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나성린 의원과 정두원 의원 등은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포함한 복지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경우 그간 중부담 중복지를 목표로 한 증세 입장을 밝혀왔지만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늘 기재위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출구조 개혁을 강조하며 박근혜 정부의 기조인 증세 없는 복지를 고수했는데요. 친박 의원 다수가 이런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렇게 정부 여당 내 입장차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야당의 과거 아젠다였던 복지와 증세에 관한 논쟁, 이 주도권을 여당이 완전히 가져온 모양새군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복지, 세금, 노동 등의 이슈를 주요 민생 현안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히며 논의의 주도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한편 최근 새누리당이 연말정산 소급 입법을 이끌어내고 대통령의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에 반기를 드는 등 독자 노선 양상을 띠면서 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어제와 그제 이틀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달 30일 36.1%까지 추락했던 새누리당 지지율이 39.6%로 3.5%포인트 반등했습니다. 주저없이 청와대를 비판하는 김무성, 유승민 투톱과 민심을 여전히 모르는 듯한 박 대통령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면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친이계 조혜진 의원이 원내수석 부대표로 내정되면서 비박계의 여당 지도부 장악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유승민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첫 회의에는 서청원, 이정현 최고위원 등 친박계 의원들이 불참했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게 얼마나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세금과 복지 대신에 개헌 이슈를 오늘 내세웠군요. 그렇습니다. 우윤근 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까지 언급하면서 개헌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개헌의 골든 타임입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야만 합니다. 1년 동안 여야가 당리당략을 넘어서 개헌안을 만들어 나갑시다. 그리고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붙입시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되 국가 원수로서 국군 통수권과 의회 회상권 등의 권한만 갖고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지는 국민참여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또 투명한 조세 행정을 위해 여야 정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위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우 원내대표가 연설의 많은 부분을 세금과 복지에 할애했지만 이제까지 주장해오던 것들과 다르지 않고 그마저도 새누리당이 최근 내놓는 제안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야당이 이슈 주도권을 여당에 빼앗긴 상황은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계속될 전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박지원 두 후보의 신경전 오늘도 계속됐나요? 네, 최근 불거진 경선 규칙 해석 논란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당 선관위가 해석을 잘못한 것을 전당준비위원회가 바로잡은 것뿐이라며 친노계가 문 후보에 유리하게 경선룰 개정을 추진했다는 박지원 후보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문 후보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후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줄인 것과 과거 국민 참여 경선 명부 분실로 그 인원이 경선에 참여할 수 없게 된 부분은 자신이 양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원 후보는 오늘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노무현 대통령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분들이 절대 이런 일을 했을 리가 없다며 문 후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연합 초재선 의원 모임 더 좋은 미래는 성명을 내고 전대가 네거티브 정쟁으로 국민 기대를 저버렸다며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운영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오 위원장은 증세의 핵심은 법인세 인상이라고 강조하면서 새누리당이 법인세 인상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복지담론마저 여당에 빼앗긴 것은 세금 문제를 정치 공세의 소재로만 활용한 야당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지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연말정산 파동과 담뱃값 인상 등 서민 증세 논란이 이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 2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의 지원을 받고 당선된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는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금기로 여겨졌던 증세, 세금 인상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과 여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증세 없는 복지를 철회하고 중부담 중복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그거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지금 국민들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증세를 만약 하기로 한다면 당연히 가진 자한테 세금을 더 부과하는 그런 증세가 돼야 되겠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어제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의 경우는 당장 증세를 하자는 뜻이 아니라 우선은 복지를 축소하자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국가 체력에 걸맞지 않은 갑작스러운 복지 확충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습니다.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서 지출과 중복의 비효율을 없애야 합니다. 친박 핵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나 이주영 의원 등은 여전히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고수합니다. 원내대표에 출마했던 이주영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증세 없이도 복지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시대착오적이고 현실과도 동떨어져 있고 이미 국정 2년을 거치면서 파산한 정책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그나마 증세가 필요하다는 선언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점은 복지 구조 개혁, 복지 축소예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증세는 조금 상징적인 립 서비스고 실제는 복지 지출 구조 개혁이라는 점에서 크게 보면 박근혜 정부가 취하고 있는 포지션에서 그렇게 많이 멀어져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렇게 본다면 새누리당 내에서 새로운 목소리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복지, 증세 있는 복지를 얘기하고 있고 기존의 증세 없는 복지 확대, 국정 운영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와는 완전히 단절한 그런 그 노선이라고 봐져서 증세와 복지에 관한 새누리당 내 논의가 이처럼 활발해졌지만 이 논쟁이 실제 증세와 복지 확충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싱크탱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운영위원장은 친기업 정책 기조를 유지해온 새누리당이 당장 법인세 인상 등 증세 정책을 실현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증세를 제안하신 새누리당 지도부조차도 법인세, 대기업 과세를 얼마나 강하게 할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각 정당마다 자신의 계급적 정체성이 있는 거이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은 대기업 측에 선 정당이죠. 따라서 대기업의 법인세 과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자발적으로 대기업 과세를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대기업 과세를 하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모아지고 조직되고 목소리가 하나로 강력하게 모아진다면 결국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될 수밖에 없는 게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죠. 새누리당이 세금과 복지 논쟁을 주도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이 선점했다고 볼 수 있는 복지 이슈에서마저 여당의 주도권을 빼앗겼습니다. 오건호 위원장은 이 같은 민주연합의 난처한 입장은 민주연합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증세와 복지 정책을 정쟁화하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 정체성이 불분명해요. 복지 확대에 대해서 목소리가 거의 없었고요. 박근혜 복지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부자 감세 철회라는 지극히 선언적인 원론적인 그런 그 메시지 외에 실제로 그 법인세 과세 강화, 부자 감세 철회를 위한 사회적, 국민적, 시민적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어떤 세금 정치를 폈냐. 오건호 위원장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증세를 위해서는 서민들에게 더 낸 세금이 복지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나서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중산층을 살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금을 어디에서 걷어서 어떻게 쓸지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름 전 오바마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 장면 잠깐 다시 보시고 예산안 내용을 뜯어보겠습니다. 강신의 PD입니다. 7 years ago, Rebecca and Ben Earler of Minneapolis were newlyweds. She waited tables, he worked construction. Their first child, Jack, was on the way. They were young and in love in America. And it doesn't get much better than that. As the crisis worsened, Ben's business dried up, so he took what jobs he could find, even if they kept him on the road for long stretches of time. Rebecca took out student loans and enrolled in community college and retrained for a new career. They sacrificed for each other, and slowly it paid off. They bought their first home. They had a second son, Henry. Rebecca got a better job and then a raise. Ben's back in construction and home for dinner every night. It is amazing, Rebecca wrote, what you can bounce back from when you have to. Rebecca and Ben's story is our story. They represent the millions who've worked hard and scrimped and sacrificed and retooled.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레베카와 벤 부부의 이야기를 전해주며 서민과 중산층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상위 1% 슈퍼 부자와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2016 회계년도 예산안에는 그 같은 구상이 구체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정책에는 레베카가 다닌 2년제 대학 무상교육 실시, 자녀 양육 보조금 확대, 유급병과 실업수당 확대, 저소득층 세금 감면 등이 있습니다. 도로와 교통 등 사회 기반 시설에 6년간 4,78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이 정책을 위한 재원은 부자 증세, 기업 과세, 은행세 등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부자 증세 방안입니다. 부유층에 대한 소득 공제의 한도를 설정하고 상위 1% 소득자를 대상으로 현재 23.8%인 최고세율을 28%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대형은행 등 자산이 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100대 금융기관에 부과하는 은행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본부를 둔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과세도 추진합니다. 이들 다국적 기업이 이미 외국에서 벌어들여 해외에 쌓아둔 2조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300조 원에는 14% 세금을 매겨 바로 거두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이 기업들이 미국 밖에서 벌어들일 돈에는 세금 19%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이 상하원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의 구상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중산층을 지원한다는 이른바 중산층 경제학의 방향만큼은 뚜렷이 담겨있는 이 예산안은 향후 미국 내 논쟁의 준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새누리당의 사실상의 방해로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화가 난 유가족들이 오늘 새누리당 당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을 맞은 것은 역시 수많은 경찰들이었습니다. 오후에 조사특위에서 간담회가 열리기는 했지만 이렇다 할 합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종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새누리당 사로 들어가려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내리려면 뭐해요? 해병대 훈련 가서 다 죽이고 수학여행 가서 다 죽이고 나라는 하나도 못 구해주고 이런 나라 또 사고 난다고 누가 구해줄 거야? 선생님 한 번 도장 선생님 쫓아간다고 누가 구해줄 거야? 누가 구해줄 거냐고. 안산에서 온 유가족 40여 명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세금 도둑이 있느냐는 지난달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에 항의하고 현재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조사위원회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서한을 새누리당에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당사 빌딩 입구조차 들어가지 못했고 경찰은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며 유가족들을 체증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원국 당직자 1명만 내려보내 유가족들의 서한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가족들은 계속 항의했고 결국 새누리당은 유가족들이 도착한 지 1시간 30분 만에 4.16 가족협의회 전명선 위원장과 박종대 부위원장만 당사 진입을 허용했습니다. 원래는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서한은 원래 정식적으로는 길거리에서 서한 전달받는 게 맞는데 오늘은 의례적으로 당사에 들어가서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는 저뿐만이 아니라 새누리당에 이 서한 전달하거나 내용을 전달할 내용이 있는 국민들께서는 여기 계신 언론에서 정확하게 전 국민들한테 알려주셔서 새누리당 서한 전달을 항상 당사 길에서 한다. 이렇게 제대로 좀 알려주시도록. 유가족들은 서한에서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와의 설 이전 면담과 세금 도둑 발언에 대한 이완구 전 원내대표의 사과, 세월호 선체 즉각 인양을 요구했습니다. 작년 11월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그 법에 따라 구성된 조사특위의 여당 측 위원들은 공식 논의를 뒤집는 개인 행동 등의 방식으로 특위 활동을 사실상 방해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3일 새누리당 추천위원인 조대환 부위원장은 특위에 파견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3명과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1명을 해당 부처로 임의로 복귀시키기도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새누리당 항의 방문 후 서울 반포동 조달청으로 이동해 세월호 특위 설립준비단 3차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구성도 하기 전에 무슨 세금 도둑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 자체가 저희한테 너무나 큰 상처거든요. 그걸 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린 요지는 돈의 액수를 따지기 시작을 하면 참사로 인해서 겪은 우리 가족들 돈으로 환산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얼마나 큰 국가적인 손실이냐. 금액으로 환산도 할 수 없는 그런 국가적인 손실을 입었는데 이런 손실이 또 반복이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유가족들은 직접 수놓아 만든 노란 리본과 단원고 학생들의 사진이 실려있는 2015년 달력을 특위 위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날선 비판을 많이 해왔던 새누리당의 이재호 의원. 오늘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청와대에 사실상 반기를 들고 있는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를 한껏 추켜 세웠습니다. 성찰과 반성을 강조한 맹자와 공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새누리당 최고중심 연석회의에서 나온 이재호 의원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구성 가입자, 데려가는 고위 신고자 등 맹자를 보면 59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59비. 60이 되어서 보니 59세까지 사는 것이 다 잘못 살았다. 그래서 60부터 다시 살아야 되겠다. 이 말을 하셨습니다. 공자도 그 비슷한 말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나간 거는 우리가 항상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새로 출발한다. 이런 정신을 가져야 개인이든 당이든 나라든 저는 된다고 봅니다.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은 다 잘못됐다 이래 생각하고 오늘부터 새로 한다. 그렇게 해야 변화가 되고 혁신이 되고 진보가 되는 거지. 우리는 선출된 사람들, 당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이 선출해 준 사람이에요. 그러면 국민이 선출해 줬으면 국민의 말을 들어야지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지난 2년 동안 국민의 말을 듣기 보다가 청와대 말을 너무 들어갔고 오히려 청와대도 어려워져 버리고 당도 어려워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그것을 바로잡을 그럴 기회가 왔고 또 우리 당대표님이나 또 새로 되신 원내대표나 정책의장이 그 점을 잘 아주 꿰뚫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중진회의에서 제가 할 말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참석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봅니다. 지나간 것은 항상 잘못했다고 생각하라는 이재호 의원의 고언, 박근혜 대통령이 깊이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호 의원이 이 말을 들려줘야 할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화자찬 회고록을 발표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MB에게도 그 말을 들려줄 때만이 이재호 의원은 공명정대한 정치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민단체들이 MB 자택 앞 기자회견에서 MB가 써야 할 것은 자서전이 아니라 자원외교 자술서라고 꼬집었습니다. 한때 친이계 핵심이었던 정두원 의원은 MB의 자원외교는 바보 장사였다고 비난했습니다. 조아라 PD가 보도합니다. 시민단체 4곳과 김재남 정의당 의원으로 구성된 MB자서전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이 서울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를 80m 앞두고 경찰에 가로막혔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이 전 대통령의 자원외교 국정조사 출석을 요구하고 최근 출간된 회고록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제 국회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에서 기관 업무보고에出席할 증인 명단을 확정했습니다만 채택된 증인 명단은 결코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국민과 소통하는 마음으로 국민에게 진실을 규명하는 자세로 자원외교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와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MB 진상규명단은 MB 회고록을 비판하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MB 회고록에 빠진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멕시코 볼레오 1조, 캐나다 하베스트 2조, 그리고 캐나다 홀리버 잘못됐네요. 12조 안에 1조입니다. 그리고 크루드 180억 원, 이런 엄청난 일이 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지요? 한국가스공사가 2010년 2월 작성한 해외 자원개발 주요 사업 추진 계획안입니다. 2017년까지 자원외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18조 원의 투자비가 소요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스공사는 가스 원가 증감에 따라 가스 요금을 책정하는 원료비 연동제를 부활시키고 약 12%의 가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실제로 MB정부 전반기 2년 반 동안 2차례에 걸쳐 세제곱미터당 총 92원 인상됐던 도시가스 요금은 이 보고서가 작성된 후 하반기 2년 반 동안 5차례에 걸쳐 총 150원이 올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자원외교에 대한 가스공사의 부채 증가가 가스요금 인상 압박 요인이 됐고 2010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자 요금 인상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MB 자원외교로 국민이 직접 피해를 입은 사실이 최초로 확인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었지만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충돌한 후 권력 중심부에서 밀려난 정두원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 입을 열었습니다. 정 의원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자원외교를 바보 장사라고 부르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애초에 그 장사 자체가 제가 바보 장사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제 컨셉을 잘못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외교라는 것 자체가 넌센스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물건을 사러 간다. 자원을 사러 간다. 이거 공표하고 갑니다. 그것도 막 빵빠를 울리면서. 예. 그리고 내가 꼭 사야 된다. 이런 식입니다. 정 의원은 MB정부의 고위층이 실적을 꼭 내야 한다고 공개한 상태에서 자원외교에 나선 바람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연말정산 파동 후에 악화된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건강보험료 개선마저 포기하려 했던 정부가 골프세 인하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골프세 인하로는 골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한마디로부터 시작됐는데요. 정부는 인하를 하겠다 하지 않겠다. 오늘 하루도 오락가락했습니다. 뉴스리뷰 노주민 PD와 함께 이 사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골프세 인하 얘기 누구한테서 나왔나요? 네, 만사박통이라는 표현이 생각나는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골프 활성화를 언급한 뒤에 오늘은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골프세 인하 가능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서 골프가 침체돼 있다, 활성화를 위해서 힘써달라는 건의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루가 지난 뒤 오늘은 정부의 고위 관계자 발로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관계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보고하고 조율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전해진 뒤에 비난 여론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서민 증세, 골프 감세냐는 비아냥도 나왔는데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즉시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서 골프세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골프세 인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제기했던 게 최 부총리고요. 그렇죠. 또 정부 부처 차원에서 초안을 만들어서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만큼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이런 비슷한 논란이 과거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정부는 지난해에도 골프 대중화를 촉진시키겠다면서 골프장 입장료 면세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반대 여론이 빗발쳤고 결국 무산됐습니다. 예, 골프장이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세금 부담이 더 큰 겁니까? 네, 골프장의 경우 다른 스포츠 시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과세 비율이 높습니다. 또한 1인 1회 입장을 기준으로 개별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볼 만한 판례가 하나 있는데 좀 보시겠습니다. 예. 네,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인데요.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 소비세 부과는 사치성 소비에 조세를 부과해서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 또 1인 1회 입장에 대한 그 세율이 골프장 이용객 수의 과도한 감소를 초래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골프세 인하 논란의 현실화 여부를 떠나서 세수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지금 이런 사안이 언급된 것 자체로도 사실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예. 민주연합은 이것을 두고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재정이 부족해서 복지를 할 수 없다며 온갖 서민 증세는 다 하더니 대통령의 한마디에 골프 세금을 내리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참 근시안적인 발상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본적인 경기 침체 대책은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마치 세금이 만병통치약인 양 대응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상이 좀 어처구니 없습니다. 예,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조기 합병은 사실상 무산이 됐군요. 예,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조기 합병 절차가 올스톱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외환은행 노조가 제기한 합병 절차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박차를 가하는 듯했던 조기 합병 절차에는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6월 30일까지 외환은행 본인가와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지 말고 또 하나금융지주에 합병 승인을 위한 주총 의결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2.1칙 노사정 합의의 구속력을 인정한 겁니다. 예, 하나금융지주하고 금융위원회 다 조기 합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좀 입장이 난처해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부터 조기 합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합병 관련 일지를 보시면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217 합의, 2017년까지 외환은행의 독립 경영을 보장하겠다는 노사정 합의가 지난 2012년 2월에 이뤄졌고요. 하지만 2년 뒤인 지난해 8월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조기 통합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 지난달에 하나금융지주 측이 외환하나 합병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또 이에 대해서 신재훈 금융위원장도 승인을 2월 중에 해야겠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이 조기 합병 절차에 대한 중단을 명령하면서 제동이 걸리게 된 겁니다. 예. 또 법원은 급격한 금융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는 조기 합병의 명분도 부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금 당장 합병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조기 합병의 시급성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예. 하지만 이에 대해서 조기 합병을 서둘러온 하나금융지주 측은요. 선제적인 위기 대응이 없다면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6월까지는 합병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만큼 빠르면 내일 합병 승인 신청서는 철회할 방침입니다. 예, 그리고요. 이른바 론스타 먹튀 문제를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왔던 시민단체 대표가 론스타 쪽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더군요. 네, 서울중앙지검이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였던 장화식 씨를 배임 수재 혐의로 체포해서 조사 중입니다.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조사하던 검찰은 유 대표가 장 씨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냈고요. 어제 장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1년 론스타 건을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론스타 측으로부터 7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장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금품을 건넨 것으로 전해진 유 대표에 대해서는 석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환카드 노조위원장 출신인 장 씨는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었는데요. 오늘자로 파면됐습니다. 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이력으로 논란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자진 사퇴하라 이런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군요. 네, 오늘 오전에는 청와대 인근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박상욱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 추모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등 7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였는데요. 이 단체들은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 청와대 측의 임명동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말 박상욱 후보자보다 더한 적임자가 없는 겁니까? 이건 법조인에 대한 모독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군요. 저희는 이 시점에서 박상욱 후보자가 당연히 자진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대법원과 대법원장은 또 대통령은 국민 앞에 잘못된 인사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 마땅히 사과를 하고 그 의사를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박상욱 후보자 쪽에서도 설명이 나왔군요, 오늘. 네, 오늘은 박 후보자도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예. 우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초기에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고요. 다만 경력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은 아니며 수사검사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예. 정치권 소식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합리적 진보를 표방하는 국민모임 그리고 정동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오늘 만났군요. 네, 정동영 전 상임고문을 비롯한 구민주당계 인사들이 국민모임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정 전 상임고문과 최규식, 임종인, 김성호, 유원일 전 의원은 오늘 오전 국민모임 측과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오는 10일 신당 창당주비위를 발족시키고 재보선 후보 발굴을 위해서 역할을 분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노동당에서도 그 진보 정치권 재편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군요. 네, 이른바 통합파로 분류되어 온 나경채 노동당 신임 대표, 조만간 정의당, 국민모임 등과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채 대표는 이렇게 말하면서요. 2016년 다가올 총선을 힘있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진보 결집이 지나치게 늦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뉴스리뷰 노주민 PD였습니다. 합리적 진보를 표방하는 국민모임과 정동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오늘 처음으로 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정동영 전 고문은 신당은 세금 혁명당이 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 전 고문을 만나서 세금 혁명당의 의미는 뭔지, 국민 모임 합류가 혹시 대선 프로젝트는 아닌지 등을 물었습니다. 유지연 PD가 인터뷰했습니다. 일부러 좀 늦춘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체와 상관없이 정동영 신당이다 하는 그 얘기가 좀 있었고요. 또 그런 이미지를 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각 분야의 그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다 모였거든요. 저도 N분의 1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정치인이 앞장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진보의 절반이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의의 절반이 조세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조세정의가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돈을 조금 버는 사람은 세금을 조금 내고 이게 조세정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조금 버는 사람은 세금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돈을 많이 갖고 있거나 많이 버는 사람들은 세금이 쥐꼬리만 합니다. 그 축적된 부에 비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사회의 상위 1% 부자들이 축적한 부에 대해서 합당한 세금을 내므로써 많은 사람들이 보육과 교육의 혜택을 누리도록 합시다. 저는 이런 얘기를 우리나라 대통령 입에서 듣고 싶습니다. 세금혁명당을 국민모임신당이 지향하는 이유는 조세정의, 세금혁명을 실현함으로써 복지국가로 가자는 거지요. 목표는 분명합니다. 국민모임신당은 야당 구실, 야당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숫자는 130명이나 되지만 해방 후에 최대 규모의 야당입니다. 민주진영으로서는. 그런데 힘과 야당성에서는 최약체 야당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가 몇 명이 국민모임에 갔느냐에 국민들이 따지지 않습니다. 이미 현역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할까요? 현역에 대한 존중감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떤 가치와 어떤 정책 노선을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이 국민들의 관심사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지금 이제 양극화 사회를 반영하는 정치 체제, 범보수와 범진보로 나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운데 있었던 중도 세력은 친보수 색채는 보수 정당을 하고 개혁적이고 친진보적인 그런 정체성을 가진 분들은 범진보 정당을 하는 것이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모임 신당 합류 기자회견에서 제가 무엇이 되겠다는 생각을 버렸습니다라고 명백하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백의종군하겠습니다라고 명백하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제가 정치 이제 벌써 19년째 이렇게 접어드는데 제가 헌신할 수 있는 길이 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성공시킴으로써 역사에서 보상받는 것이 가장 큰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볕이 드는 창가에 놓인 화분에서는 이 겨울에도 새잎이 돋아납니다. 작은 온기와 빛이 있으니 살아가는 거지요. 오가며 물은 주곤 합니다. 새잎들은 사람이 생명의 주인이 아닌 것을 압니다. 빛을 향하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사람은 어디를 바라보며 사는 걸까요? 추문이 넘치는 세상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지 물으면서
2월 4일 뉴스K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